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이남규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21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이 여야 합의로 선출됐다는 소식과 6월 국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를 기록해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로 상승했다는 소식 등 국내외 뉴스를 신속히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시간에서는 뉴스센터 13, 뉴스포커스, 뉴스24를 중심으로 김홍태 시청자 평가원이 모니터링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TV는 지난주에 르비니 교수가 복합 경제 위기와 세계 증시의 추가 하락을 예고한 소식과 우리나라의 상반기 무역 적자가 역대 최고를 기록해 외환위기 때의 적자 폭보다도 더 크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이후 일상 회복이 본격화하면서 여행, 교통, 문화, 레저 등의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늘고 배달 음식 온라인 주문액이 처음으로 줄었다는 소식도 전했습니다. 또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부동산 관련 그동안의 규제가 조금씩 풀린다는 소식도 전했습니다. 지난 1일에는 사흘 동안 집중호우가 쏟아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 피해가 속출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1일 오후 1시 뉴스센터 13에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측했던 누리엘 루비니 미국 뉴욕대 교수가 복합 경제 위기를 예고하면서 글로벌 증시의 추가 급락을 경고했다고 전했습니다. 2008년 루비니 교수는 국제기구 전문 매체에 이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는데요. 경착륙이 예상된다고 해서 중앙은행들이 통화 긴축을 중단한다면 인플레이션이 장기화하면서 경기가 과열되거나 아니면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면서 동시다발적인 글로벌 경기 침체가 나타날 수 있으며 미국 등 세계 주식시장의 추락이 50%에 가까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지난 1일 오전 11시 뉴스포커스에서는 우리나라가 상반기 103억 달러의 역대 최대 무역 적자를 냈다고 전했는데요. 수출은 늘었지만 에너지, 원자재가 폭등에 수입이 더 크게 증가한 탓이라며 우리 경제에도 적신호가 켜졌다고 전했습니다. 기자는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상반기 수출은 지난해보다 15.6% 증가한 3,503억 달러, 수입은 26.2% 늘어난 3,606억 달러로 무역 수지는 103억 달러, 하나로 약 13조 원 적자였다고 합니다. 이는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라고 전했는데요. 이전 최고치는 외환위기가 터진 1997년 상반기에 기록한 91억 6천만 달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출 증가에도 적자를 기록한 가장 큰 이유는 에너지, 원자재 가격 급등이라는데요. 원유, 가스 등 에너지 수입액은 지난해 상반기 대비 400억 달러 이상 증가한 879억 달러로 집계돼 무역 적자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전했습니다. 6월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4% 늘어난 577억 3천만 달러로 지난해 6월 547억 8천만 달러를 넘어 6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하지만 수입액이 602억 달러로 24억 7천만 달러 적자를 내 무역 수지는 석 달째 적자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무역 수지가 3개월 연속 적자를 낸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8년 6월부터 9월까지 이후 14년 만이라고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7월 2일 오후 1시 뉴스 13에서는 전국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8주째 상승세를 이어갔다는데요.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달 5주차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한 주 전보다 21.9원 오른 리터당 2,137.7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유 가격도 한 주 전보다 31.1원 오른 리터당 2,158.2원을 나타냈습니다. 다만 지난 1일부터 유류세 인하폭이 37%로 확대돼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던 오름세는 꺾인 상황이며 지난 2일 오전 9시 기준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2,125.75원으로 하루 전보다 3원 내렸고 경유 가격도 2,155.8원으로 2원 하락했다고 전했습니다. 실업과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증가하는 현상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 하는데요. 최악의 경제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 용어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경제의 저성장에 고물가의 상황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리의 인상이 수반된다고 합니다. 현재 세계은행은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고 경고한 상황입니다. 위 보도에서 현재 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고곡 행진을 하고 있고 현재 무역 수지는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는데요. 외환위기가 터진 1997년 상반기의 적자 기록을 넘어섰으며 무역 수지 석 달째 연속 적자를 낸 것도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8년 이후 14년 만이라고 합니다. 무역수지 적자 보도는 현재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경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루비니 미국 뉴욕대 교수가 세계 주식시장 추락이 50%에 가까울 수 있다고 했는데요. 함께 현재의 상황에서 주가 반등은 저가 매수의 기회가 아니라 하락장이 흐르면서 일시적 반등이 발생한 것이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은 시청자들이 참고할 만한 부분이고 관심을 가질 부분이기에 빼지 않고 보도했더라면 좀 더 유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경제 상황에 대하여 코로나로 힘들었던 세계 경제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과 미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그리고 중국의 경제 봉쇄 조치와 같은 대형 변수들이 함께 발생하면서 더욱 힘든 상황이라는 점도 이야기할 부분이었습니다. 앞으로 추후 보도에서는 이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가 필요한지도 간단히 짚고 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난 2일 밤 뉴스 2사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일상 회복이 본격화하면서 여행, 교통, 문화, 레저 등의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크게 늘어난 반면 배달 음식 온라인 주문액이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줄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5월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17조 2,859억 원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10.5% 늘었으며 특히 항공권과 버스 기차표, 렌트카, 숙박시설 예매 등 여행과 교통 서비스 거래액은 1조 5,642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5월 배달 음식 온라인 쇼핑액은 2조 613억 원으로 1년 전보다 3.7%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4월의 방역조치 완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등으로 여행 및 교통 서비스와 문화 및 레저 서비스 분야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크게 증가했고 음식 배달 서비스 거래액 증가폭은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부터 일상으로의 회복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알리는 좋은 신호입니다. 다만 통계청의 보도는 항목이 더 세부적이고 내용이 더 자세하게 발표되었을 것인데요. 코로나19로부터 회복되는 각종 내용에 관하여 시청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부분들이기에 통계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도할 필요가 있어 보였습니다. 지난 1일 낮 12시 뉴스센터 13에서는 사흘 동안 집중호우가 쏟아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 피해가 속출했다고 전했습니다. 서울 소방에 따르면 비가 계속되면서 종로구 해화동 경신고등학교에선 학교 내 통학로의 지반이 무너져 싱크홀이 발생했고 인근에 있던 석축도 붕괴됐다고 전했는데요. 서초구 우면동에선 공사 중이던 3m 높이의 담장이 무너지며 주차된 차량 한 대가 파손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인천 송도에선 차량이 침수돼 탑승자가 고립됐다 구조됐고 강풍으로 건물의 지붕이 무너지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일 오전 10시 뉴스 포커스에서는 서울에서 집중호우가 이틀째 이어지며 서울 종로구의 한 고등학교 통학로에서 집안 치마, 싱크홀이 발생했고 또 운동장 배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물이 넘치면서 학교 인근 주택에도 피해가 발생하고 석축 일부가 붕괴됐다고 전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이에 따라 오전 취임식 일정을 취소하고 해당 학교를 방문해 피해 상황 등을 점검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달 30일 낮 12시 뉴스센터 1, 2에서는 중부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집중되고 있어 2년 만에 잠수교의 차량 통행이 제한됐다고 하면서 잠수교에 나가 있는 기상캐스터의 날씨 보도가 있었습니다. 캐스터는 당일 오전부터 폭우로 인해 잠수교 차량 통행과 보행자 통행이 모두 제한됐고 하천 수위가 높아지면서 서울 대교교와 경기 진광교에는 홍수주의보도 내렸다고 하면서 하천 범람 위험이 높은 만큼 인근 주민들은 하천 주변 접근을 자제해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강한 비구름이 서울 등 중부지방에 집중되며 많은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여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수도권의 호우경보가, 강원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이라고 전하며 주말 동안 장맛비는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겠지만 다음 주 다시 전국적으로 장맛비가 내릴 전망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1일 폭우로 인해 서울의 경신고등학교에서 싱크홀이 나타나고 축대가 무너졌는데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오전 취임식 일정을 취소하고 해당 학교를 방문해 피해 상황 등을 점검했다고 합니다. 큰 비로 인해 고등학교에서 피해나 사고가 발생한다면 잘못하면 많은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려와 대책 강구의 목소리는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보도 내용처럼 앞으로 더 많은 비가 예상되고 매우 강한 태풍도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대비하는지에 대한 점검 보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발생할 태풍 등 대비를 위해
간단한 대피 요령도 소개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폭우가 발생할 때 시청자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갖는 부분은 교통 통제 상황입니다. 폭우의 피해 보도와 함께 교통 통제 상황에 대한 보도가 없는 것은 좀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통제에 의해 교통 상황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도 보도가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지난 1일 오전 11시 뉴스포커스에서는 지난 1일부터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적용 대상이 총 대출액 1억 원 초과 개인 대출자로 확대된다고 전했습니다. 총 대출액 이에 따라 1억 원 초과 대출자는 은행에서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않는 선에서만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데요. 새 정부가 DSR 규제만큼은 유지 또는 강화해 가계부채 관리 의지를 보이고 있으면서 실수요층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완화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가 주택 구입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주택 소재지나 주택 가격, 소득과 관계없이 LTV 80%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마무리했습니다. 현재 8주째 전국 집값이 하락하고 있다는데요. 지난 1일 뉴스포커스에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적용과 관련해서 보도하고 있는 내용으로는 시청자들 입장에서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최소한 간단하게라도 용어를 풀어서 설명하고 내용에 대한 부가 설명을 했더라면 시청자들의 뉴스 이해가 수월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의 주택담보대출 관련하여 소득과 관계없이 LTV 80%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언제부터 가능한지를 분명히 했더라면 내용을 이해하기가 좋았을 것입니다. 시청자들의 현실과 직결되는 문제임에도 사용되는 용어와 이에 따른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면 이해를 도울 방법을 찾아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이번 순서는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한 내용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인천대학교 도거동문학과 하민주 학생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을 모니터했나요? 네, 저는 매주 토요일 오후 8시 30분 평범한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미니 다큐 아름다운 사람들을 모니터했습니다. 지난 2일 방송된 미니 다큐에서는 하루 한 가지 좋은 일을 하며 주민들에게 기분 좋은 선행을 실천하는 충남 당진의 멋쟁이 지도자 백종국 씨에 대해 다뤘습니다. 그럼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은 충청남도 당진에 위치한 한 시골 마을을 비추며 시작합니다. 이곳에는 아주 특별한 별명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요. 마을 사람들은 입을 모아 그를 지도자라고 부릅니다. 지도자는요? 잘해 계신데. 이어 손에 숫돌을 꼭 쥔 채 어딘가로 향하는 한 남자를 볼 수 있었는데요. 우리가 찾던 지도자인 것일까요? 너무 오래 마을 일을 오래 해 이름 대신 지도자라고 불린다는 백종국 씨의 모습이었습니다. 뭐하러 가시는 길이세요? 칼 갈라 가지 칼 갈라. 그는 걸음을 재촉해 어느 집을 방문하는데요. 하루는 바쁩니다. 하나만 갖고 와요. 도착하니 할머니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칼을 내밀었고 백종국 씨는 마당 한켠에 자리를 잡아 능숙하게 칼을 갈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동네 어르신이 항아리 뚜껑에 칼을 가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 칼갈이 봉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공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백종국 씨의 칼 가는 솜씨 덕분에 여기저기 그를 찾는 사람들이 많다는데요. 10년 넘게 해온 칼갈이 봉사의 내공 덕에 제 역할 못하던 부엌칼이 새 칼로 변신했습니다. 새 칼로 변신했습니다. 한 10년. 동네 주민 김순자 씨는 백종국 씨가 칼을 갈아주면 한두 달은 걱정이 없다며 그의 솜씨를 칭찬합니다. 한 달, 두 달은 뭐 걱정 없어요. 칼갈이를 마치자마자 백종국 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서둘러 어딘가로 향하는데요. 백종국 씨의 오토바이. 바로 읍내에 나갔다 돌아오는 동네 할머니를 마중 나간 것이었습니다. 나갔다 돌아오는 동네 할머니를 마중 나온 것인데요. 익숙한 듯 오토바이에 올라타는 할머니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서비스입니다. 이인행 할머니는 백종국 씨가 버스가 도착하는 시간에 맞춰 나와서 태워준다는 말을 전합니다.
받아줘요. 동네 어르신들에게는 백종국 씨의 오토바이가 최고의 마을 버스입니다. 백종국 씨의 선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백종국 씨의 몫이 어르신들의 택배 보내는 일도 그의 몫이라고 하는데요. 읍내까지 나가서 택배를 무거운 짐을 들고 읍내에 나가기 힘든 어르신들은 덕분에 걱정이 없다고 전합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잘 붙일게요. 네. 기둥 백종국 씨는 가끔은 번거로울 수도 있지만 봉사를 통해 보람을 느끼고 그것이 곧 자신의 취미라고 말합니다. 그럼 뭘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을 하고 나면 마음이 가볍다는 그의 말에서 따뜻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아직은 괜찮아. 그의 하루는 착한 취미 활동으로 하루 종일 바쁘게 돌아가는데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년 넘게 이런 봉사를 하는 게 쉽지만은 않을 테지만 그는 늘 뿌듯하고 행복하다고 합니다. 늘 뿌듯하고 늘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그런 백종국 씨에게는 최고의 보물이 있다는데요.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표창장과 감사패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고향 마을 사람들을 가족이라 생각했기에 봉사가 마냥 기쁘기만 했습니다. 사실 백종국 씨는 지난 20여 년간 마을의 새마을 지도자로 활동해 왔다는데요. 직은 내려놨지만 오랜 시간 마을을 위해 솔선수범 봉사해 왔기에 마을 사람들은 그를 여전히 지도자로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지도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백종국 씨는 조그만 것이라도 1일 1선으로 하나씩 도와주면 마음이 가볍고 기분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기분이 좋죠. 또다시 백종국 씨는 쉴 틈 없이 어딘가로 향하는데요. 그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면 언제나 달려간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역시 칼갈이 봉사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칼갈이 봉사를 위해 숫돌도 직접 구했다는데요. 숫돌도 직접 구했습니다. 움푹 파인 숫돌이 오랜 봉사의 흔적을 보여줍니다. 움푹 파였습니다. 주민분께서는 막걸리 한 잔을 내놓으며 그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오고 가는 정에 보는 사람의 마음도 흐뭇해집니다. 백종국 씨는 막걸리 한 잔에 마음이 뿌듯해진다며 칼을 열심히 갈아내는데요. 그의 손길에 무딘 칼날이 순식간에 새 칼날로 변신하는데요. 좋습니다. 수고하셨죠? 칼을 맡긴 안병선 주민은 처음 샀을 때보다 더 좋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언제가 될지 몰라도 지금까지 봉사한 대로 건강이 허락되는 한 계속 봉사를 할 것이라는 백종국 지도자의 말로 방송은 마무리됩니다. 네, 하루에 한 가지 좋은 일을 하고 싶다는 당진마을 지도자의 따뜻한 이야기 잘 보고 왔습니다. 민주 학생은 이번 미니 다큐를 보면서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었나요? 네, 저는 1일 1선을 10년 넘게 이어왔다는 점이 인상 깊었는데요. 단단히 먹은 마음도 며칠 만에 흐트러지기 마련인데 수년간 작은 선행을 묵묵히 이어온 백종국 씨의 꾸준함을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인천대학교 도고동문학과 하민주 학생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 조직 신설과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 및 인사 절차의 투명화는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을 놓고 경찰과 정치권 안팎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행안부는 비대해진 경찰 권한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 경찰국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데요. 오늘 TV와 비평 시간에는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등
경찰 통제 방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희대학교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이장환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행정안전부가 경찰 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에 따라서 경찰국을 조속히 신설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행안부가 밝힌 경찰국 신설 배경 그리고 네. 이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을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지난달 27일 행정안전부가 경찰을 견제하기 위한 내부 조직을 신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법 통과로 권한이 커진 경찰을 정부가 직접 통제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것인데요. 연합뉴스는 경찰국 설치는 헌법과 법령에 따라 대통령,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 경찰청으로 이어지는 지휘체계를 만드는 것이고 기존의 청와대가 행안부 장관을 건너뛰고 경찰청을 직접 지휘한 관행을 바로잡는 것이라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기자회견 내용을 전했습니다. 경향신문도 이상민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없애면서 경찰의 지휘, 견제에 있어 공백이 생겼기 때문에 행안부 내에 이른바 경찰국 같은 경찰 지휘 통제 조직을 신설이 불가피하다는 견해를 밝혔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에 대한 여야 정치권의 반응은 서로 달랐는데요. 세계일보는 지난달 27일 김창룡 경찰청장의 사의를 표명하자 여야는 김 청장과 윤석열 정부를 각각 질책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청장이 자기 정치를 한다고 비난했고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을 거론했다는 것입니다. 한편 뉴시스는 여야 각각 경찰국 신설에 관한 정책 토론회를 열고 찬반 논쟁에 가세했다고 전했는데요.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은 경찰 장악이라는 더불어민주당 프레임에 맞서 국민의힘은 검수완박으로 급격히 비대해진 경찰 권력의 비대화 견제라면서 여론전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처럼 언론은 행정안전부가 밝힌 경찰국 신설 배경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찬반으로 갈린 여야의 거센 공방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일선 경찰에서는 경찰권을 장악하기 위한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네네. 있지 않습니까? 경찰 내부의 반발 이유와 우려 그리고 시민사회 단체들의 반응 등을 언론에서는 또 어떻게 보도하고 있습니까? 네, 행안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찰국 신설로 경찰 내부의 반발이 격화하고 있는데요. 세계일보는 지난달 27일 전국 현장 경찰관 일동이라고 밝힌 경찰들이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정치적 중립의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경찰국 부활 추진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와 경찰청장의 장관급 격상 등을 통해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지난 4일 민강기 전국경찰직장협의회 회장 등이 행안부 산하 경찰국 철회와 경찰의 중립성을 보장하라고 쓴 흰색 천을 몸에 두른 채 릴레이 삭발식을 진행했다고 전했는데요. MBC는 경찰국 신설은 민주화운동으로 사라진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를 부활시키는 행위로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고 개별 수사에도 정권의 입맛에 미칠 우려가 크다는 직협 관계자들의 주장을 보도했습니다. 언론은 시민사회 단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한국 NGO 신문은 참여연대, 경실련, 민변 등으로 구성된 시민단체 경찰개혁 네트워크의 주장을 전했습니다. 권한이 비대해진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강화되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행안부를 통한 직접 통제는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약화하고 경찰을 정치 권력에 종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였는데요. 또한 현재 사실상 비공개로 운영되고 있는 경찰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구성, 논의 결과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에 대한 공론화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경향신문도 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치안사무를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해 행안부 장관 업무를 하겠다는 것은 위임 입법의 본질을 벗어난 심각한 헌법 유린이자 빅브라더 행안부를 만들겠다는 1차적인 발상이라는 대한민국 공무원 노동조합 총연맹의 성명을 인용 보도했습니다. 한편 사표가 수리된 김창룡 전 경찰청장의 후임으로 윤희근 경찰청 차장이 내정되었는데요. 언론들은 윤 내정자의 앞길이 가시밭길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윤 내정자가 경찰청장이 되면 행안부 경찰 통제 논란으로 뒤숭숭한 경찰 조직을 추스리면서 동시에 정부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어려운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경찰권에 대한 적절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점은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네네. 강론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합리적인 경찰 통제 방안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언론에서는 또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경향신문은 전문가들의 의견은 경찰의 권한이 커진 만큼 민주적 통제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경찰을 정권에 예속시키는 방식은 곤란하고 시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로 요약된다고 보도했는데요. 일례로 이훈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경찰의 비위와 비행은 외부에서 파악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내부 고발을 활성화시키면 자연스럽게 자체 통제가 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고 전했습니다. 이창민 민변 검찰 경찰 개혁 소위원회 위원장은 자치경찰제를 실질화를 해결책으로 꼽았는데요. 자치경찰제가 완전해지면 정책 치안 수요를 시민으로부터 받아들이고 옴부즈맨 형태도 되고 민주적 통제가 가능해진다는 주장입니다. 한겨레 신문도 학계와 시민사회는 행안부 주도의 경찰 통제 대신 민주적 외부 통제 강화를 촉구했다고 전하는데요. 특히 자문위가 국가경찰위원회 제도 개선을 포함해 법 개정 등이 필요한 장기 과제를 추후 대통령 직속 경찰제도 발전위원회에서 다루라고 권고한 만큼 보다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김선택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찰 통제 방안에는 국회 통제 방안, 민간 통제 기구 등 여러 통제 방법이 있는데 경찰국처럼 역사적으로 답이 아니라고 증명된 방식으로 정권에 종속시키는 통제는 답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제왕적 대통령제 아래에서 국무총리도 보좌 기관에 불과하며 행안부 장관이 중간에 들어간다 해서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되리라는 것은 착각이라고 지적합니다. 뉴스원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은 행안부 장관과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 간 상시 협의, 의견 조율을 통로를 적극 강구하는 것이라는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의 주장을 인용해 전하는데요. 법이나 규칙을 바꾸는 대신 기존 경찰위를 통해 소통하는 방법이 있는데 정도를 두고 우회하려는 것은 꼼수나 편법이 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한편 중앙일보는 상반된 전문가의 의견을 전하는데요. 오윤성 순천향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최근 5년 동안 경찰의 여러 가지 권한이 많이 늘어난 것에 비해 관리 감독 기관이 부족한 건 사실이라고 지적하면서 주무부서인 행안부에서 경찰국이라는 부서를 신설해서 업무 조정과 분위기 쇄신을 이뤄나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여러 논란으로 국민들은 혼란스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경찰권이 행사될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되기까지 언론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바람직한 보도 자세도 짚어주시죠. 네, 이른바 검수안박과 국가수사본부 설치, 2024년 대공수사권 이전 등으로 경찰 권한이 계속 확대될 예정이기 때문에 경찰권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하지만 과거 내무부 치안본부가 내무부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한 지 31년 만에 행안부 내에 경찰 지휘 통제 조직이 생기는 데 대한 우려 또한 커지고 있는데요. 언론은 현장 경찰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침해의 우려가 나오는 이유 등을 다양한 의견에 대해 적극적으로 심층적인 취재 보도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언론은 경찰권 견제와 통제권에 대한 논의에서 정치권의 주장이 아닌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된 국민이 원하는 민주경찰에 관한 취재 보도를 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언론은 민주주의 국가 내에 민주적인 경찰 통제 시스템을 가진 해외 사례들을 찾아 비교 분석하는 탐사보도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언론은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논란이 진정 국민을 위해 경찰개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감시를 해야 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희대학교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이장환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옴부즈맨 제작진은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TV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